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고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레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레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저 장욱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안녕하세요.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21탄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쉬셨죠? 저희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삼입니다. 우리 장욱 씨가 오늘 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환절기라 그런지 오늘 못 나왔습니다. 좀 저희로서는 건강하라는 말밖에. 아니 감기인데 너무 중병 걸리죠. 그래요? 그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 다 돼가요. 형님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50 다 돼가는데 그래도 이제 몸조리 잘해야죠. 네. 두 분은 건강하시죠? 네, 우리 건강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플랜다스에게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네. 플랜다스의 계주 안원구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우리 청장님과 전 국민을 분께 과연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그 얘기는 차츰하고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먼저 금요일 방송에 앞서 이번 판결의 의미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청장님께 이걸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축하드립니다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예 또 어머 어떡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사실 그 이명박 씨가 지금 요번에 그 중앙지방 법원에서 예. 판결이 되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예. 언론에서 어쨌든 수고했다 이런 예. 분도 계시고 예.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소감 또 저하고 지금 얽혀 있는 이야기는 여기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예. 다스 실소유주 문제까지 이제 네네. 얽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네. 받고 대부분 이제 그럼 형량에 대해서 예. 좀 이상한 질문인데 만족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형량은 우리가 그 법원의 그 양형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는 모르나 우리 법 감정상으로 우리 네. 국민들의 법 감정을 보자면 국민들의 기대에는 전혀 못 미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내용적인 거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인 그 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볼 적에는 사실 다스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이번에 판결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이외에 사자방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이제 20년형을 구형을 했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혹시 이제 또 일주일 지나가지고 다들 까먹으셨을지 모르니까요. 우선 형량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검찰이 구형했는 그 형량은 20년을 구형을 했고요. 네네. 법원에서 선고는 이제 15년을 15년. 징역을 네. 했고요. 벌금도 150억 원을 그 처음에 구형을 했다가 네. 130억 원으로 줄어든 것 같고요. 그럼 추징금도 지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추징금은 82억 7천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선고가 됐는데 1심에서 네. 이게 이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그 선고냐? 네. 그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은 뭐 거의 아마 무기징역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판결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그 양형 규정에 의해서 판결을 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지금 15년을 다 만기를 채운다고 보면 네. 92세 정도 되겠더라고요. 저는 왜 그걸 채울 것 같죠? 느낌상. 그러니까 건강하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 뭐 보면은 뭐 92세면 사실 그 생물학적인 그런 저건 다 했는데 뭐 이분이 거기서 열심히 그냥 근신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또 그때까지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충분히 그 나이는 채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사람들은 썩 그 만족하지는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벌금 130억에 추징금 82억 7천만 원이면 212억 7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렇습니다. 추징금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추징금은 일단 범죄에 사용된 금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물로 판정된 것. 네. 네. 그게 이제 추징금이고요. 이 벌금은 페널티 성격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죄를 저질른 거에 대해서 징역형과 별개로 그 죄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금원으로서 부과하는 네. 돈인 그게 벌금인데 벌금이 130억이기 때문에 이 벌금을 만약에 현금으로 안 내면 네. 노역형으로 대신하죠. 아. 2년까지 해서 130억 원을 일할 계산을 해가지고 네. 노역형으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전 대통령께서는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집도 제법 꽤 비싸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정부가 저기 뭐 차명 재산들을 많이 찾아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재산을 다스도 이제 이명박 씨 거라고 이제 형사 판결을 했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이명박 씨 걸로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세무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스를 이명박 씨로 다시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네. 주식을 이전하게 돼서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네. 증여세 문제가 지금 또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형식상으로는 그 차명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상은 씨라든지 예, 예, 예. 김재정 씨 부인 건영미 씨라든지 예, 예. 지금 그분들이 차명인으로서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그 이명박 씨 거라고 판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를 밟아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으면 증여세를 또 물고 넘어와야 됩니다. 증여의제로 봅니다. 네. 차명인 거를 돌려왔더라도 예. 그리고 최초에 또 증여를 해서 그분들이 차명으로 가지게 예, 됐잖아요. 그것도 또 증여를 매기는 아, 거예요. 요번에 오는 것도 매기고 그렇죠. 옛날 것도 매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남는 게 없어지네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지금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과거에 준 거 예. 그러니까 지금 넘겨오는 순간에 또 증여세를 매겨야 되니까 예. 지금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횡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인 돈을 이명박 씨가 가져갔다고 해서 지금 판결은 246억 원으로 이제 횡령으로 확정이 됐는데 예. 실제로 법인 돈을 가져간 게 3억 약 400억 가까운 돈으로 그냥 오. 그때 처음에 가져간 걸로 나왔는데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금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도 범죄 횡령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예. 그리고 그 범죄에 기여된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추징금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법률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어줬으면 싶어요. 우선은 하나씩 보면은 그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246억 법인카드 무단 사용 이게 유죄를 받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스 미국 소송 비용 522만 달러를 이건희 회장 사면의 대가성으로 인정한 거 그것도 이제 유죄가 된 됐죠. 거죠. 예. 그 이게 이제 그 추징금 82억에 포함돼 있죠. 네. 그때 67억으로 이제 평가가 됐는데 네네네. 그걸 포함하고 다른 뇌물 포함된 금액이
82억 7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자금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으로부터 받은 16억 원과 그 1,200만 원 상당의 의류도 뇌물로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지금 이거는 꼴랑 이거만인 거잖아요. 그 나머지 그렇습니다. 수천만 가지는 이제 뭐 모르지만 어쨌든 뭐 수천만 가지일 수도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언급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교선 부장 판사님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신지. 그날 이제 판결문을 읽어내리시는 예.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이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네. 댓글도 참 멋있게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네. 이력을 보니까 그 충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예, 예. 충주여고를 나오시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사법 시험을 수석 합격하신 분이네요. 네, 천재는 천재이신가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 참 멋있더라고요. 전태일 열사 평전을 예. 통해서 조영래 변호사의 사망을 알고서 그래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이제 뭐 좀 뜻이 좀 철학이 있는 분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법 연구회라고 좀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이라고 한동안 또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막 그랬으니까 탄압받았던. 예. 거기 소속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뭐 단호하게 판결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됐는데. 예. 근데 그걸 그렇게 만족을 우리 어디 청장님 예. 솔직히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형량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선고 형량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네.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 받아들이지는 못할 텐데 네네. 그러나 물리적인 나이를 감안하면 예. 뭐 그냥 그 정도면 그리고 또 지금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으니까 뭐 너무 이 한 가지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15년 안에 더 많이 밝혀질 거고. 그렇습니다. 예. 4대강도 있고 뭐 자원외교도 있고 아직 뭐 시작하지 못한 사건도 많으니까요. 예.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이 벌금 130억은 꼭 내야 되는 거죠? 벌금을 안 내게 되면 그리고 노역형으로 대신할 수 있죠. 돈으로 내든가 예. 아니면 노역형으로 근데 제가 하든가. 봤을 때는 일하실 분 같아가지고. 그래요. 이게 이 130억 2년 동안 일해서 130억 벌면 저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자기 선택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뭐 돈을 안 내면은 이제 자기 벌금으로 선택이에요. 대신 할 근데 수 왜 있죠. 법이 그렇게 불합리하죠? 그럼 추징금은요? 추징금은 반드시 돈으로 내야 되죠. 아니 예. 그냥 최저임금으로만 까면 안 되나요? 적절하게 그게 제일 합법적인 것 같지 않나요? 그래 옛날에 항제 노역이라는 그런 예. 말도 나왔잖아요. 그때 금액이 큰 금액일수록 벌금이 클 때 예. 그걸 전부 다 항제 노역이라는 하루에 뭐 몇 억씩.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만 이런 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걸 인정을 할까? 그 외국 사례까지는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마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2년 동안에 130억은 못 벌잖아요.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누가 내요? 이걸 안 내지. 이런 분들은 밤에 못 자게 하고 계속 노역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예? 최저임금만 까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민 위원장이 집 한 채밖에 없다고 했는데 네. 이제 다른 이제 다수 주식도 자기 것이 됐고 어쨌든 넘겨오면 되잖아요. 네. 넘겨올 수 있는 돈이고. 또 많이 찾아주실 거잖아요. 네. 그건 또 그리고 청장님께서 더 찾아주실 거잖아요. 그 김재정 씨가 가지고 있다고 하던 저 부동산들 예. 또 뭐 자기 그 누나 이름으로 돼 있던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조카가 관리하고 있다는 그 땅들 부천 땅들 뭐 이런 것들 뭐 등등 해서 지금 아직도 찾아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상당한 금액들을 찾아서 이제 이게 사회에 한원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그냥 정말 속물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아들 쪽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받을 쪽에서는 빨리 좀 정보가 많이 찾아줬으면 그리고 지금 차명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빨리 돌아가시고 일단락 됐으면 약간 이런 속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느낌상. 뭐 충분히 그 뭐 생각해 볼 그렇죠. 만한 그냥 얘기죠. 빨리 어떻게 좀 좀 딱 끝나서 그냥 내 거 있던 걸로 딱 끝나버리면은 딱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다스를 지금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다스를 하나는 국내 다스가 있고 네. 하나는
국외에 해외에 있는 다스가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해외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 뭐 그 서로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예, 예. 협약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예.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 공장을 세워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협력업체라 그러죠. 예. 그 협력업체 다스도 이제 중요한 의자가 없이는 네, 차를 네, 나갈 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 따라 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은 나라에 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선 중국하고 예. 미국하고 브라질, 체코, 인도 뭐 이런 데 나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런 데 나가 있는 이 다스의 그 외국에 예, 예. 있는 자회사들은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그 아들한테 넘어간다는 아. 그런 정황들이 지금 체크되거든요. 그것만 봐도 실소유주가 뻔한데. 그렇죠. 그리고 그 실소유주는 뭐 사실 우리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는 정말 우문이잖아요. 예, 그죠. 다 아는 다 아는 거 그냥 묻고 다녔던 거잖아요. 예. 그냥.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자식이 이제 다 승계를 받았다면은 예. 그 제대로 그 세금을 내고 승계를 했는지 예, 예. 해외에 어떻게 승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예. 검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국세청하고 그 해당 국가, 예. 그 소재지 국가, 예. 그 국가의 국세청과 이제 공조를 통해서 이걸 전부 다 사실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다 넘어가는 정황이 있고 국내에 또 협력업체들이라고 그때 뭐 SM이니 뭐 이런 데 쭉 있었잖아요. 예. 건강이니 뭐 SM이니 하는 이런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스의 그 협력업체로 등재가 돼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지금 실소유주가 누군지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가격 조정도 하고 이익을 전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도 다 새로 조사를 좀 제대로 조사해서 좀 자식한테 이미 승계된 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나이가 아직 뭐 한 40이 채 안 됐잖아요. 그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체크를 해서 네. 국세청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한번 따졌을 때 이 다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형량보다도 이 수사 과정에서 국세 당국하고 검찰 쪽에서 조금 더 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네, 좀 네. 하자면 국세청에서 그 횡령했는 금액이 한 400억 가까이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다스가 그 설립되고 난 다음에 그 거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제조업체니까 보통 한 제조업체의 경우에 마진이 한 5% 정도 난다는 거 아닙니까? 매출액 네. 대비. 예. 그럼 5% 정도 마진이 났을 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세금 신고된 내역 이익이 났는 거하고 따지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했지만 상당한 부분들은 이미 회사 돈에서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좀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곡동 땅판 돈이 다스로 갔잖아요. 근데 그 다스에서 190억이 BBK로 흘러갔고 그 BBK에서 자금에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 돈을 하려고 하다가 주가 조작한 돈하고 일부를 합쳐가지고 김경준이 외국으로 가지고 갔잖아요. 거기서 140억을 또 스위스 대통령한테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받아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스위스로부터 140억을 받아온 부분, 그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했는지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BBK의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때 김경준만 8년 징역을 살았잖아요. 그게 그 주가 조작이 맞다고 해서. 그럼 그 돈을 대는 다스 주인이 돈을 190억을 댔잖아요. 그 지금 이명박 씨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럼 김경준은 실행을 했고 이명박은 돈을 댔잖아요. 190억에 대한 돈을. 그럼 되네. 주가 조작에 원래 이게 여러 사람이 바람 잡는 사람이 있고 그 조직을 꾸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업화가 잘 돼 있죠. 그래서 거기는. 예. 그 중에 주범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그러면 보면. 그것도 다시 형이 또 나올 수 있나요? 추가가? 아 근데 그게 이제 공소시효 문제를 아마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주가 조작 140억을 찾아온 시점 그때가 이 사건의 마지막이잖아요.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해가 찾아왔는 그걸 1년의 사건으로 보면 2011년도 돈 찾아왔거든요. 아직 시효가 남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시효 부분을 검토를 해서 BBK 주가 조작에 대한 판단도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청장님 입장이신 거고 검찰과 이명박 측은 각각 입장이 어떤가요? 이명박 대통령은 예. 1심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 왜냐? 다스하고 삼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납득하기 어렵다. 야. 제가 보기엔 이 주장이 더 납득하기가 아,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 네. 이렇게 입장을 내시고 네. 항소를 할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제가 봤을 때 예. 속으로는 엄청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 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표정 관리하면서 약간 정말 실망스러워 하지만 속으로는 야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닌가. 그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네. 가능성을. 예. 근데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네. 형량이 작다. 예. 그런 입장이었고요. 뭐 보니까 무죄된 것도 있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단히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네. 좀 되게 이제 검찰이 이렇게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변하긴 했네요. 예? 검찰이 변하긴 했어요. 네, 조금 조금 변했네. 예. 변한 척하는 거 변한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죠. 또 그것도 변한 척 한 건지도 모르죠. 늘 국민이 감시하고 있어요. 말만 엄청 강하게 하고 사실은 증거도 다 허무맹랑하게 해놓고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스 매각 관련해서 진행 상황 한 번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와 관련된 판결이 사실 저희 플란다스의 개의 사업과는 상당 부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다스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예, 예. 그렇게 모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 확인을 다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입장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다스 공매 매각 지연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여기 확인을 했는데 예. 기획재정부 증권관리분과위원회에서 다스 주식에 대한 매각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모아도 이제는 사기가 좀 어려워지는 언제까지 상황이 보류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다 보류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관련 근거로 오늘 저희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국유재산법 제48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해서 분쟁 중인 공매자산은 매각 보류할 수 있고 다스는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 기다려야 하므로 매각 보류되어 있다. 네. 그래서 1심 판결 났지만 최종 판결까지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좀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주신 많은 회원님들의 재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결정을 좀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한 번에 만약에 결정되면 돈을 더 갖고 있던 아니면 돌려드리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뭐 갑자기 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 주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다스 말고도 다른 이런 부당한 이런 그거에 또 관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거는 이제 저희 청장님하고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이거는 뭐 그 목적으로만 거둔 돈이니까 예. 일단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걸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과거에 제가 사실 현업에 있었을 때 그런 펀드를 만들었어요. 장하성 교수님이 하는 그런 펀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SRI 펀드라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또 이렇게 다른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만들려고요. 아쉽네요. 왜냐면은 예. 물론 이제 큰 금액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은 돈 금액은 아닌데 예. 다음에 어쨌든 간에 갑자기 이거 더 중간에 항소 포기하고 다 끝나버릴 수도 있고 예. 근데 고등법원까지만 가고 다 양쪽에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예. 아직 끝을 모르잖아요. 그게 최장했을 때 대법원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예. 보류를 해놓으면 어떨까. 아직 그래서 결정은 저희가 아직 네. 안 한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예. 돈 낸 사람 입장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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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분들처럼 앞으로 다시 이 다스 주식을 매입을 해야만 더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없잖아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묵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 돈들을 그분들한테는 또 소중한 예. 재산이니까 그걸 전부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건데 곧 발표를 할 겁니다. 하는데 예, 어쨌든 뭐 저는 그냥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장님 결정을
뭐 존중하고 따를 생각입니다만은 좀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저는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약간 시간 끌기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다 무죄하고 딱 이렇게 돼버릴지도 모르잖아요.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조금씩 가다가 힘이 좀 빠질 때쯤 다 이렇게 뭐 좀 하다 보면 맨날 여당이 또 이제 뭐 또 뭐 비리 하나씩 터지고 또 누가 뇌물 받은 사람도 나오고 어쩌고 경기도 부동산도 어쩌다 보면 또 힘 좀 빠졌을 때 이때다 싶어서 또 이렇게 우르르 또 그럴까봐 걱정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스 주식을 안 산다고 해서 이 플란다스 계라는 저희들이 그 단체가 네. 그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이거는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플란다스 계의 정신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어가고 저희들이 이 플란다스 계만 이렇게 계속 그 붙잡고 온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부정축제 재산들 그런 거 뭐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계속될 겁니다. 아마 이명박 또 뭐 박근혜 또 그 전에 뭐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축제해 놓은 재산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다 찾아서 국민들한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곧 그런 결과물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그 플랜 다스 주식을 사는 운동이 여기서 지금 잠시 멈춘다고 해서 이게 모든 활동이 끝나는 건 아니다. 네. 이건 아주 뭐 예를 들면 한 1%였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우리 국민들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99%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거죠. 업무의 특성상 알려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계속 그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또 기쁜 소식 아니 뭐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는 소식을 전하느라고 시간을 좀 끌어서 오늘은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만 짚어보고 오늘 회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피난처라고 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우선 딱 나쁘게 들리잖아요. 도대체 조세피난처가 뭔지 오늘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조세 회피. 예. 회피라는 게 피한다는 거잖아요. 예. 세금을 피하거나 또는 자금을 숨기거나 할 때 소위 말하는 조세 피난처로 이제 찾아들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 조세 피난처라고 우리가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금 부담하는 게 세율이 15% 이하인 국가들. 15%가 아닌 국가. 그러니까 0도 있고 뭐 1%도 있고 14%도 있고 15%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15% 이하인 국가들은 전부 우리가 조세 피난처, 조세 회피 국가. 그 대략적인 법인세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22%가 법인세고요. 소득세는 뭐 35%씩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나 이런 세율 자체가 아예 0인데도 있어요. 0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텍스 헤븐이라 그러죠. 조세 천국. 거기서 치과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싱가포르가 증여세가 0이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 싱가포르 경우에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마다 그 돈놀이하기 좋게 만들어놨네요. 조세 돈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조세 정책에 따라 가지고 자금 흐름이 많이 가. 옛날에는 그런 세금 측면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자금을 내 건데 안 알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옛날에 뭐 독재자들 자금들인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숨겨놓고 싶은데 그걸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찾아갔던 곳이 옛날에 많이 아시잖아요. 스위스 같은 게. 그런데도 이제 옛날에는 이 자금을 숨겨주는
끝닉해주는 것이 이제 조세피난처라고 이제 같이 그 두 개의 개념이 가장 크다고 봐야죠. 조세피난처라고 알려진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세피난처로 가면 그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일단 유혹의 그 손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부터도 지금 거기 가서 치과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치과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까요? 거기는 다 야자수하고 이런 분들이 없어요. 예. 환자는 없겠구나. 예.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그걸 그렇게 거기 조세피난처에다가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레옹 특수목적 치과를 하나 세우시고 거기다 컨설팅 비용으로 다 냈다. 그리고 그렇죠. 저는 거기다, 영을 만들고. 예, 그리고 영업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하시면 그게 이제 되는 거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장 시행을. 근데 이제 지금 그 이 조세피난처라고 하면 옛날엔 사실 이 용어 자체를 몰랐었어요. 예, 예. 일반인들이 몰랐고 이걸 근데 영어로는 텍스 헤븐이라고 하네요. 그냥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텍스 헤븐이라고 예. 그러죠. 왜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 이름을 이렇게 조세피난처라고 이렇게 원래 영어랑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세금 청구. 이렇게도 씁니다. 같이 쓴 두 개가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 조세피난처를 사람들이 무조건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세금 크게 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옛날엔 전부 다 대기업 재벌, 예. 그다음에 독재자들이 이제 비자금 만들었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숨겨지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은 내하고는 관계 없다.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 이제 상당히 그 일반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돈 있고 부자면 예. 이 텍스 헤븐을 이용해서 나도 한번 탈세를 해볼까 하는 이런 유행처럼 예. 이제 일반화되고 있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다루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우리 김 박사도 텍스 헤븐을 이용해서 어떻게 탈세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금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예. 세금을 뭐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과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은 계속 그 적발하고 규제를 해나갈 겁니다. 예.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여기 조세피난처의 판단 기준을 OECD 조세위원회가 발표한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보면 저희는 다 그 세금을 적게 내거나 예. 뭐 안 내는 예. 이런 것만 있는데 여기 판단 기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정보 교환을 방해하는 법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청장님이 저희한테 사실 여태까지 오면서 간간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래 내역이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저기 공부했을 때 그 산토스 CMI. 산토스 CMI 걔네들도 그게 지금 거래가 공개 안 되는 그거 그때 당시에 다 했지만 지금 세금보다 이게 더 고맙겠는데요. 그렇죠. 아예 추적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런 게 법제화돼 있다는 거죠. 걔네들은 이게 아마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예.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도 엄청 감소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그 조세피난처의 법인을 만들어주는 그 법무법인들 있잖아요. 예. 로펌들. 예. 그런 게 전번에도 우리 그 산토스 CMI 할 때 나왔었지 않습니까? 파나마의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게 페이퍼 컴퍼니가 보통 이제 $1짜리 법인이에요. $1. 저도 $1에 있는데. $1로 법인을 세우고 예. 거기에 이제 수천억의 돈이 거기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1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의 속에 숨어 있는 뭐 수천억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이름까지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름도 빌려주는 거 정보가 공개가 안 돼. 거래도 공개가 안 돼. 이름도 공개가 안 돼. 뭐 계좌도 공개가 안 돼. 이게 정말 왔다죠 이거 진짜. 이 그 조세피난처 일반적으로 보통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크게 이제 아예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나라. 예. 이거는 이제 텍스 파라다이스라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여기가 이제 주로 해당되는 게 바하마, 버뮤다 군도, 케이만 군도 이런 데가 이제 그 되죠. 거기서 치과 내야 되겠다. 그리고 텍스 파라다이스. 두 번째는 그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는 극히 낮은 세율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겠다. 예. 이게 텍스 쉘터라고 해서 아, 요게 이제 홍콩, 홍콩 뜬금없네요. 네, 라이베리아, 파나마 이런 데가 어. 되죠. 아니 홍콩은 저렇게 정상적인 나라 같은데 왜? 아니, 이걸 잘 보세요.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대해서 전혀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게 하는 거죠. 예. 판돈을 크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 오. 정부. 그래서 이 아시아의 금융의 핵심이 홍콩이 된 게 세금을 안 돈 갖고 내니까. 와도 그렇죠. 안 매기니까. 그렇죠. 야, 홍콩 많이 가보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는 안 가보고 홍콩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한 16% 정도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세 피난처 암만 안 듣게 1% 더더 아이고 춥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그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이제 자본이 외국 자본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예. 금융 자본에 대해서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한다든지 예. 또 홍콩처럼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돈이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 세 번째는 텍스 리조트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이 텍스 리조트라는 것은 특정 기업이나 사회 활동에 대해서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을 해요. 요게 이제 베네룩스 상국의 그 룩셈부르크, 예. 예. 그다음에 네덜란드, 예. 스위스, 요런 것이 이제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들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실제로 룩셈부르크를 가보면 예. 룩셈부르크는 조세 피난처로서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독일하고 그쪽에서 룩셈부르크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 그 가까우니까 바로 그렇죠. 그냥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룩셈부르크 아닌가?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룩.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다 같이 펼쳐보자 세계지도 너의 꿈들을 펼쳐보아라. 어쨌든 예. 그리고 이 스위스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 옛날에 스위스로 뭐 비자금이 많이 예,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박정희 비자금이 예. 스위스에 있다고 프레이저 보고서에 보면은 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나온 거기가 스위스인데 최근에 스위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 우리가 그 비자금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예. 국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다가 그 돈을 요구를 찾아달라고 요구를 하면 찾아서 일정한 그 수수료를 떼고 예. 요새는 알려주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스위스가. 그래서 이제 스위스도 그렇게 이제 돈이 마음대로 함부로 가서 숨을 곳이 아닌 게 된 거죠. 그 최근에 전번에 있었던 것이 전번에 산토스 CMI 관련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스위스로 가 있었기 때문에 스위스로 우리 국세청에서 스위스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위스가 그 지역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와,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OECD 조세위원회에서 조세 피난처를 그 명단을 작성한 게 있는데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위원장님 한번 간단히 읽어만 주시죠. 이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조세 피난처인데요. 네. 엔티가바부다, 그레나다, 세인트 키츠비네스, 네. 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예. 잘 못 세인트 읽으셔도 루시아, 저희가 다 이해합니다. 예. 도미니카, 예.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스, 엥겔라, 타크스 케이커스 제도, 몬트세렛,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버진 제도, 아루바, 안틸레스, 파나마, 태평양 지역엔 사모아, 통가, 나우루, 바누아투, 그다음에 쿡 제도, 나우에, 미샬 제도, 유럽에는 지브롤터, 건지, 맨섬, 저지, 안도라, 티텐슈타인, 모나코, 그 밖의 지역에 세이셸, 바레인, 몰디브, 라이베리아. 근데 여기서 티텐슈타인이 아니라 예. 여기는 리텐슈타인이 잘못- 리텐슈타인. 아, 네. 예. 리텐슈타인이 치과 무슨 재료도 하나 잘 만드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요. 여기 한번 가로 쳐놓은 거 쭉 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나? 영국령. 대부분 한 80%는 영국이에요. 왜 그렇습니다. 그래요, 얘들이? 그러니까 영국이 이거 영국령인 거고 자체 내로 하고 있는 거죠. 영국이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야 영국이 많이 관여를 하더라고요. 이놈들 예. 봐라, 이놈들 봐라 이거. 미국도 사실은 이제 뒤에 또 제가 원고를 써놓은 것 중에 나오는데요. 이 조세 피난처가 이게 없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강대국이 예. 암묵적으로 이용을 하고 관여를 하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여기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알려진 곳이 리텐슈타인이에요. 스위스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게 거기 거기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 예. 출동만한 데 아니에요, 거기. 그 리텐슈타인을 제가 가봤는데요. 직접 가서 이제 재무부 리텐슈타인 재무부에까지 이제 갔다 왔는데 실제로 되게 그 고요하고 농가적인 그런 풍경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쭉 보면은 아 이런 데서 돈들이 이렇게 숨어 있을까 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가고 싶은. 여기 왕이 그 자기 왕이라고 안 하고 늘 프린스라고 하는 그 나라 아닌가요? 그 성도 있고요. 예. 그 왕이 지배를 하는 곳이죠. 네, 근데 왕이 근데 차마 자기가 왕이라고 하기는 옆에서 침략할까봐 우리는 차마 왕은 아니고요. 프린스 왕 대도 프린스라고 하고 막 그런 나라가 알고 있는데. 그럴 겁니다. 그 정말 시골 농촌 마을에 그 아주 평화로운 곳처럼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돈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죠. 막 농촌 막 밭에다가 차를 딱 세웠고 트렁크 여는데 그 안에서 막 지폐가 수룩. 그때 이 리텐슈타인의 그 은행에 있는 직원이 그 정보를 한번 그 밝히는 바람에 그때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그 가보면 밖은 평화로운데 그런 검은 돈들은 들어온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돈을 바탕으로 움직여 가지고 그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모나코 같은 데는 좀 크잖아요. 거기 모나코는 이제 왕국이고 좀 유명하고 그런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안도라 이거는 프랑스하고 스페인 사이에 그 피레네 산맥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하게 있어가지고 거기 세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르셀로나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물건 사러 많이 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것도 하고 있었고 아 이거 맨섬 이거 그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만한 거기고 지브롤터는 이거 스페인 밑에 있는데 스페인령이 아니고 아니 영국령이죠. 영국령이에요. 예. 그 스페인 밑인데 그게 지중해와 대서양을 그 연결하는 그 지점이 예. 지브롤터죠. 그런데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 가보면 아주 그 사람들이 그 뭐랄까 휴양하기 좋은 예. 대부분 그런 곳이에요. 그런 데를 주로 이용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봤더니 숨겨놔도 사람들한테 관심도 첫째 안 받고 예. 그다음에 숨겨놨다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왕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왕들이 그걸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면 사실은 뭐 민주 국가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예. 근데 왕은 자기가 지켜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 예를 뭐 이집트 같은 경우도 그 민주화가 덜 이루어진 곳 아까 모나코가 왜 있냐고 하는데 모나코도 아마 왕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호를 해주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거나 또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지켜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돈들은 지켜지는 그래서 아주 상류층들끼리의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이런 조세 피난처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바레인이 좀 그래도 큰 나라인데 거기 껴있네요. 마지막에. 전번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바레인으로 가서 뭐 또 구체적으로 그랬잖아요. 콕 집어서 또 그렇게 말씀을. 예, 그러니까 그 아랍에 가신 이유도 또 거기 또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영국이 사실 옛날에 대영 제국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영국엔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금융, 석유, 축구. 이 세 가지밖에 없고 나머진 산업이 거의 죽어가는 나라예요. 근데 보니까 이 지금 텍스 헤이븐 이 지역들을 쭉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진짜 한 80%는 다 영국령 연방 뭐 이러네요. 자기네 집에서 카지노 열어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뽀찌 들어서. 와. 미국하고 전 세계 경찰 역할은 다 하면서 뒤에서는 검은 돈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 영국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게 딱 보이네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제 조세 피난처의 역할도 이제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조세 피난처에 저도 이렇게 이름이 잘 안 붙네요. 이게 워낙 정직한 사람이라 이런 것들이 입에 잘 안 붙어요. 이렇게 좀 정의로운 이름들 같으면 입에 탁탁 붙을 텐데 조세 피난처가 잘 안 붙어요. 이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조세 피난처라는 데가 왜 필요했나 이 보니까 여태까지는 잘 이해가 잘 안 갔는데요. 사실은 금융이라는 건 돈 많은 나라, 돈이 많은 부유층, 돈이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조세 피난처라는 데가. 근데 금융 다 이런 데가. 근데 조세 피난처는 그 돈들을 다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싸게 주니까 애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예, 일단. 예. 그러니까 도박으로 보면 사실 금융은 예. 도박의 성향이 강하죠. 예. 근데 판돈이 커야 되잖아요. 판단이 가야죠. 판돈이 크려면 고리를 들 뜯어야죠.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태까지는 책을 보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이해가 있더라고요. 우리 은행들도 뭐 고객들한테 월급 통장 개설 요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럼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예. 그 은행은 그 돈을 갖고 굴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유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은행들이 그 직원들 계좌를 꼭 자기네 은행으로 만들으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에서 주로 움직이는 펀드들을 보면 다 헤지 펀드들 이런 거잖아요. 예.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는 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 자금을 모으려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려면 야 여기 있다 투자하면 세금 없어 일로 예. 보내 이러니까 자금을 모으기가 쉬운 거죠. 예. 자금 유치 기능을 하는 거죠 조세 피난처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크게 하나 굴려버리는 거죠. 덧붙이자면 보통 이제 그 조세 피난처에서 자금들이 몰려가 조세 피난처를 법인의 설립지로 하는 이유가 선박 그 경우에요. 예. 선박 펀드 같은 경우에 이 선박은 자기 자본이 선박을 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본이 한 뭐 5% 이내예요 대부분. 전부 다 돈을 빌려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용선을 해서 해운 회사나 상선 쪽에서 그걸 빌려가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갚아들 가는 거거든요. 예. 선박을 짓는데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의 조건이 주로 외국 은행들이 조건이 이 조세 피난처에다가 선박을 펀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먼저 뜯어 나가는 회사가 선박 펀드가 되면 그 나라에 돈을 주게 되면 자기들 돈을 꼭 받는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세금이 없는 나라에다가 그 선박을 그 회사를 소재지로 해라. 선박에 왜 그 예. 플래그를 달잖아요. 예. 그 플래그의 깃발이 이제 그 국적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주로 파나마 같은 선박, 파나마의 선박이 많잖아요. 예. 그 선박 회사를 만드는 거는 그게 거기서 세금이 없으니까 국적기를 거기 달아놓고 그래야 돈이 펀드가 되는 거예요. 돈이 펀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뉴스에서 그 나올 때 무슨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 어디에 압류됐습니다. 뭐 이거는 다 그렇죠. 그러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실제로는 소유주는 파나마는 딴 아니라는 아니죠. 것이죠. 근데 이제 아. 국적기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파나마 운하 이용료가 좀 저렴해져서 그러나 했더니 뭐 그건 그게 아니고. 아니네요. 그게 예. 그러니까 파나마 국적기가 어디 압류됐다는데 파나마 나라 게 아니라 딴 나라가 파나마에다가 그렇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조세 피난처를 이렇게 싫어하나? 구체적인 그 나쁜 점, 그죠? 해악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죠. 조세 피난처가 하는 역할이 이제 해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납세 회피 목적. 그렇죠. 우선 세금을 이제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에서 그 해외에서 돈을 벌더라도 국내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그래야 되나요? 국내 소재지가 있다면 저 몰랐는데. 그래요? 그래야 되는 당연히 거구나. 세금을 해야 되죠. 있었어요? 아니 아니 외국에서 번 돈을 모르니까 당연히 저는 그러니까 이 조세 피난처에다 법인을 설립해 놓고 예. 이익을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아까 금방 이해를 하셔가지고 컨설팅 비용이 그쪽으로 가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진짜 그렇게 하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돈이 그쪽에 모여 있으면 그쪽에 세금이 일단 안 나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한국인이라면 그쪽에서 벌은 돈도 우리 한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물론 그 나라에 세금을 낸 게 있으면 예. 그걸 빼줍니다. 국내에서 신고를 하면. 그런데 빼주는데 여기는 조세 피난처니까 세금이 없는 나라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빼줄 거 없이 우리나라에 내야죠. 세금을.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가지고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일단 숨기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은닉시켜 놓는 용도로 해놓기 때문에 납세 회피 목적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복지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이제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세금을 부족한 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그 정말 성실한 일반인들이 더 내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해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권력자들이 지금 우리가 드러나 있는 최순실 뭐 박근혜 저 해외에 지금 자금들이 지금 돌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그쪽으로 숨겨 가지고 이제 돈이 빠져나가 버리죠. 국내에 있어야 될
돈들이 우리 국민 경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걸 해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악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악은 이렇다고 하면 뭐 간단한 해결책이라도 우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여기저기 뒤져봐도 예. 그 해결책이라는 게 없지 않나 이렇게 다들 나오는데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조세 피난처를 OECD 국가들도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서 못하도록 지금 다 하거든요. 전 세계가. 예. 이 조세 피난처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이 내비치고 있고 과세 당국은 전 세계가 다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다 보여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세 피난처의 한 80%는 영국령이에요. 미국령도 있고. 그러면 이 초강대국들이 사실은 부자잖아요. 얘네들은 또. 예. 그러니까 이 초강대국들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가지고 다 자금을 이동시키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없앤다는 해결책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도 영국령이니까 좀 꼴 보기 싫어도 함부로 칠 수도 없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각국에서 이제 이런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그 만들어 놓고 이 돈들이 모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예, 그런 해놨는 거를 우리가 전 세계에 OECD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을까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보 교환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각 나라들별로 예. 그 국세청끼리 언제든지 이쪽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 통장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면은 서로 당연히 주도록 하는 정보교환 협정을 지금 맺어가면서 이걸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우리 국세청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사실은 그 정보교환 협정도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모르면 뭐 돌라 소리도 못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파견 나가 있는 그 해외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고위직들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4급 이상 뭐 상급 이래 되면 애들 영어 딱 배우기 좋을 초등학교 정도. 예. 이게. 그런데 이제 과장이나 이제 국장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 과장 국장들은 실무적인 거를 사실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그 고위직들을 내보내지 말고 6급, 7급 일 좀 할 수 있고 예. 내용도 잘 알고 계급을 높이면 한 5급 정도 사무관 정도를 예. 그 각 나라의 조세 피난처라고 불리는 나라의 정보원으로 각 대사관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현재 그 위치에 살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 예.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예.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독일을 내가 서너 번을 갔다 왔는데 가서 현장에서 들어보면 다 그게 어느 정도 들려요. 실제로 관심 가지고 있어 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가서 그 정보를 일단은 습득을 하고 예. 그거를 정부하고 국내 국세청하고 이제 서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요구도 하게 하고 실제로 또 조사도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조세 피난처로 국내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는 정보도 우리한테 알려줘서 양쪽을 다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아까 영국령 바하마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나요? 아니죠. 그 대사관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나가 있는 데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예. 이 정도예요. 영국에 가서 그런 영들은 관할하는 거죠. 영국 대사관이. 그렇죠. 그건 사실상 그 섬으로 돼 있고 아주 조그만 예. 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주할 수는 없고요. 그 여러 예. 군데를. 그런데 좀 큰데 우리가 알려진 곳은 좀 집중적으로 좀 하급 직원들이 나가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직접 보내서 실무적으로 그 내용을 좀 파악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의 그 조세 피난처 이용 사례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2014년도에 국제 조세 피난처 전문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2014년도에. 근데 우리 한국 국적자와 내국 법인이 조세 피난처에 은닉한 재산 추정치가 총 7,793억 달러, 868조 원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우리나라 800... 예산 2배가 되네요. 예. 2배가 넘죠. 예.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1위가 중국인데 1조 1,893억 달러고요. 러시아가 7,977억 달러. 우리 한국이 어머. 동메달입니다. 저희가 진짜로 아니, 세계 세 번째 하는 것도 있네요, 저희가. 예. 근데 아, 2014년도에 등신. 그랬으니까 지금 아마 1등 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항상 발전하자. 우리는 금메달을 아니, 근데- 뛰는 나라라. 아니 근데 지금 1위가 중국, 2위가 러시아. 예. 딱 그 느낌만 들어도 대단히 투명하지 않은 나라이고 약간 그 기득권과 부패와 약간 뭐 이런 느낌이 탁오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 껴있다니 이거 우리나라 이미지가 완전히 이거 대박 실망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2013년도에 한번 뉴스타파에서 예. 그 저기 ICIJ라는 그 네. 세계적인 기관하고 같이 이 한국 주소, 한국 기업들의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이분들의 명단을 왕창 공개한 적이 있죠. 예. 그때 당시에 그 한국 것만 말고 이 조세피난처에 이용한 계좌가 한 10만여 개가 공개가 됐죠. 다들 돈 많나 보네.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2013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홍중학 의원님께서 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서 분석한 자료에 재벌 기업만 한 거예요. 재벌 예. 기업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0개국 조세 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이 재벌만 9조 8,340억 원이랍니다. 허허. 그리고 2007년엔 6,512억 추가 증가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년 새 증가율이 260%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뭐 조만간에 중국 잡겠네요, 저희가. 예. 중국은 아예 중국 근데 같은 거는 눈에 안 실제로 들어오죠. 그 이 조세피난처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가보면은 말이 좀 안 돼요. 가보면 투자할 곳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보면은 정말 평화롭고 그 한적한 그런 농촌 마을 뭐 정말- 이런 데들은 정말 또는 휴양지. 말 그대로 페이퍼. 예. 그런 데인데 가보면 오두막집 같은데 뭐 페이퍼가 막 한 수십 개씩 막 수백 개씩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사이좋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오두막에 모여가지고 사이좋게 그렇게 회사를 하나 보네요. 고스톱을 치나 보네 고스. 예. 아 근데 사실 우리가 1등인 거예요. 왜냐 중국 10억 인구가 1조 이거밖에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5천만이 3등인데. 그러니까 와 이거 근데 기록도 안 되는 1인당 거죠. 조세피난처 이용률 따지면은 뭐 최고 수준이겠네요. 그럼요. 이제 우리 그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 조세피난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이제 왔는데 저희가 그 유스타파라고 있잖아요. 우리 예, 그 예. 방송 그 유스타파에서 ICIJ라는 탐사 보도팀하고 이제 같이 했던 그 조세피난처 관련된 보도는 정말 전부 다 한번 좀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깊이 있게 뉴스타파 다시 보기에 있나요? 그럼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네. 보면 탐사 보도 관련해서 쭉 자료를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조세피난처 앞으로 이제 뭐 수법이라든지 이런 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례들이 재밌을 수 있는데 그 유스타파를 보면 실제 그 상황들이 전부 다 그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세피난처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고 싶다. 네. 그럼 유스타파를 꼭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이런 거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이런 화가 정말 치밀어 오르는 건강한 우리 국민 여러분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할 생각 있는 분도 좀 들어주시면은 네.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든 들어주시고 하트 좀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아랑구에 대해서 하천공장 21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